네, 어제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해한 40대 가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숨진 일가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내일 부검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은 아내와 세 딸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다름 아닌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랑 10살, 9살, 8살 된 세 딸이 전부 이렇게 숨진 그런 사건인데 예. 이게 어제 오후 1시경에 이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애들의 이모가 되겠죠. 이분이 엄마랑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언니랑 세 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불을 덮은 채 이렇게 숨져 있고 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양팔에 자해를 한 채 쓰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내 모녀를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로 이 아버지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는 어떤 외상은 없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부에서 침입을 했다면은 굳이 약물을 먹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 그러면은 내부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물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게 아버지는 거품을 안 물고 있었어요. 근데 네.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약물을 먹이고 스스로 자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모녀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원한 관계라든지 외부에서 침입한 강도에 의한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덮어줄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살해 과정에서 뭐 질식을 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이 크고 이불을 덮었다는 점에서 어떤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네. 또 사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이 안 됐대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이송 과정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극도의 채무 때문에 시달리다가 아이들과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유력한 용의자가 아버지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의식은 찾았는데 아직까지 경찰이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웃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당히 화목했던 가정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여행도 가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진술, 어떤 빚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좀 구제의 도움을 청할 방법은 좀 없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사건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극도의 빚 때문에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까지 자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빚이 많으면 살기 힘들겠죠.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는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만기 2달을 앞두고 은행에서 이렇게 권고를 받고 신용대출 119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가지고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용대출 119라는 게 뭐냐면은 예. 금감원하고 은행권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뭐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장기 대출 상환으로 바꿔준다거나 서민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게 해서 위기를 구제하는 제도예요. 또 이런 것도 있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일부를 변제를 한 다음에 또 면책을 받는 그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싶어가지고는 가장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소유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집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아내와 가장 사이에 또 뭔가 불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도 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들마저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제 조사가 이뤄질 테니까 정확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서울 강남의 한 사립여고에서 보직부장 교사 쌍둥이 딸이 갑자기 전교 1등을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이게 감사를 벌여보니까 오답도 똑같이 적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교무부장인데 쌍둥이 딸이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부터 계속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라 한 명은 뭐 작년에는 전교 50몇 등이었고 한 명은 100몇 등이에요. 근데 네. 하필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는 교무부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또 이 두 친구가 사설학원
이사학원에서는 또 이 레벨이 하위 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오답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예.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1번 문제 답 3번, 4번 이렇게 나갔다가 아니야 이거 정정할게 1번 이렇게 정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10개가 있었대요. 이 학교에서 이번에. 근데 그중에 5개가 이 쌍둥이들이 정정 전에 정답을 똑같이 적었고 거기에는 이 과학 주관식 이렇게 계산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확실한 정황 증거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예. 저는 이것만 가지고 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렇게 오답을 정정하는 경우는 뭐 물론 그냥 단순한 오기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교사도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정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단순히 똑같이 오답을 적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게 아니라 이 오답을 적은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주관식 문제까지 오답을 똑같이 네, 적었는데 똑같이 적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주관식 과학의 주관식 계산 문제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뭐 몇 킬로의 가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떠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네. F는 ma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은 그 힘의 그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뻔하게 안 내요. 이게 중간에 하나를 꼬아가지고 질량 중에서 어디를 빼야 될 부분, 더 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렵게 그렇죠. 이렇게 감춰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똑같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이 학생들 진짜 부정행위 한 거 맞네. 좀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교육청 감사에서는 이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했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CCTV라든지 뭐 누가 목격자가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예. 이 사건은 좀 끝까지 이게 안 밝혀질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 유력한 정황 증거, 유력한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저도 과연 이렇게 오답을 똑같이 적었다는 게 유력한 정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다음 시험에서 아버지를 결제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했는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전교 1, 2등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때 부정행위 맞았거나 이렇게 추정은 가능하지만은 네. 이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은 또 그걸 가지고 단정해서 부정행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저번에 왜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한 직원이 자백을 했어요. 근데 네. 이 경우에는 끝까지 자백하는 경우 사람도 없고 지금 추측들만 난무하는 경우라서 이 문제가 저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참 문제를 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현장에서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도 이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곤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이런 시험지 문제 유출은 이전에도 여러 건이 터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교육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학부모와 뭐 자녀를 같은 학교에 두지 않겠다고 네. 하는데 이 문제 유출이라는 게 꼭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만 유출되는 건 아니고 금전이 오고 갈 수도 있고 또 가는 관계에서 유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험지라는 게 누군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100% 유출이 안 되는 재발책이 마련될 수 있나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예, 예. 이 문제는 단순히 유출 방지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비인간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시험이라는 거는 무슨 학력고사나 사법시험처럼 정말 블라인드로 해가지고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게 가장 공정하거든요. 그런데 입시 전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인재를 뭐 선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내신 비중을 넓히고 수시를 넓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요 100% 이게 방지가 안 된다면은 결국 이 혜택은 할아버지 재력이 좋고 엄마의 정보력이 좋은 학생들만에 유리하게 그런 제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의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양한 인재 선발도 공정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예. 저는 이 내신 비중을 너무 넓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은 관심은
이 전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출석을 하느냐 이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출석을 할 것 같아요. 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강제 구인의 위험성까지 부담하면서 굳이 출석을 거부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네. 출석을 네.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제로 구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출석을 한 다음에 자신이 지금 기소된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고 네. 그다음에 노력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 병이 있고 또 집안과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과 지금 이 재판은 광주에서 열린다는 거잖아요. 너무 멀고 이런 사정을 들어서 법원에 허가를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핵심 쟁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이 5.18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네. 훼손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에 관해서 증언을 했는데 당시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러면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네. 말을 해가지고 이제 유족들이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격자와 그다음에 5.18 특별조사위 그다음에 미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을 통해서 당시의 비밀 전문 내용을 보면은 군중에게 해산하지 않으면은 헬기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포 시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헬기 사격은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책임 라인이라든지 광주의 시위 진압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았던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거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쓴 게 맞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그런 기소 사실들이라든지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회고록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 달 13일 날 1심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을 때 네.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삭제하지 않으면은 출판 배포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5.18 회고록 내용에 보면은 5.18에 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본인을 네. 광주 사태 뭐 어떤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 이런 안매장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18 단체와 유족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해가지고는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 책들이 이미 다 배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거를 사전에 손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인용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그 사자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검찰의 뭐 사실관계가 이제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목격자들이라든지 당시의 자료, 뭐 5.18 특별조사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지휘 보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회고록에다 이런 기재들을 했다면 그런 그 가족들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겠다, 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송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여기서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